안녕하세요. 마음대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심층 면접의 준비 과정, 유창하게 말하는 방법, 면접 대기할 때의 팁, 면접 실전 팁 등 교직 심층 면접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두 번의 임용고시 면접에서 고득점을 맞아 두 번 모두 최종 합격했습니다. 면접과 같이 단기적인 말하기는 반복 연습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면접 노하우들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저의 만능 틀을 여러 개 공개할 예정입니다. 만능 틀은 답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만능 문장을 말합니다. 저도 수험생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면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 편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차 시험의 경우에는 답이 정해져 있지만 교직 심층 면접에서는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교직관, 교육 철학에 따라서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 서적,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교직관을 형성해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본인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정해진 답은 없지만 답안의 개수를 모두 채워 답변했는지, 답변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했는지, 교사로서의 인성은 어떤지,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지, 교직 사회에 던져주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교사로서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인지,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면접 체크리스트 파일이 아래 있으니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래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하시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외부 인력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보는지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교직 면접에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5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학 이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교육학 이론으로 대답하는 지원자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론을 사용하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 따돌림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이론을 근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매슬로우에 따르면 안전의 욕구는 2단계, 성장의 욕구는 4, 5단계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안전의 욕구를 완전히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은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습과 성장을 저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의 근거를 교육학으로 삼아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면접 답변을 할 때 근거로 가장 많이 사용했었던 것이 교육학 이론입니다. 이런 만능 틀들을 2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물론 교육학 이론만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현장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는 것은 비추합니다. 저는 답안의 한 15에서 20% 정도를 교육학 이론과 관련지어서 답변 드렸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2015 개정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개정교육과정을 답변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심미적 감성 역량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다원성을 존중할 수 있는 토론 활동은 개정교육과정에 부합한 활동으로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회와 시대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대부분 많은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만큼 답변의 근거로 많이 말하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듣기에는 무난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면접 문제로 나올 수 있고 또 면접의 기본기가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시고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시도교육청 정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 문제에 우리 땡땡시 교육청이 추구하는 희망교실을 실시하도록 하여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인데 시도교육청이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지 충분히 알고 그것과 답변을 연관지어서 말하면 시교육청의 정책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년 시책은 아마 1월쯤에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업로드가 됩니다. 저는 시책을 공부하긴 했지만 두 번의 면접에서 시책이랑 연관지어서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개인의 경험을 교육적 근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험 봤을 때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가 정말 인기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한 영화 평론가가 퀸 멤버들이 끊임없이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고 절충하고 수렴하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시대에 없던 창조적인 음악이 탄생했다고 말한 걸 봤습니다. 실제 면접 중에 토론이 창의적 사고를 유발한다는 근거를 말했어야 됐었는데 보헤미안 랩소디 사례를 근거로 삼았고 심사위원들이 재밌게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뻔한 답들만 답변하기보다는 개인의 생각과 경험을 교육과 연관시켜서 답변하는 것도 심사위원들에게 새롭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즉흥적으로 답을 하기보다 어떤 키워드가 나오면은 어떤 경험을 말할지 사전에 가다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현직 교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근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육 잡지나 EBS 다큐, 교육학 관련 서적 속에 나와 있는 다양한 교육법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방법들과 관련 지어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심리적 감성 역량을 어떻게 개발시킬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감정 신호 등을 통해서 학생의 그날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쓰이는 방법을 답변한다면 심사위원분들에게 답변이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용고시 1차 시험 끝나고 시간이 많이 남을 때 다큐, 교육 영상, 서적들을 많이 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시험에 가까워지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 스터디는 타인에게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능력과 낯선 사람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을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확실히 다른 영역이고 아는 것을 편한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과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도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스터디를 해야 무조건 합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나 직장 병행으로 인해서 스터디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연습을 해서 합격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하거나 핸드폰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말하는 연습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스터디는 하면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연습과 별개로 본인 혼자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자신감을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과 아는 것을 말하는 것 두 개 모두의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져야 면접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용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정도 뒤에 같이 임용에 응시한 학교 동기와 스터디 하나를 꾸렸고 한마음 카페에서 올라온 스터디 모집글을 보고 신청해서 총 스터디를 2개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만난 것은 1차 시험 끝난 지 2주 정도 지나서였고 2주 동안은 푹 쉬면서 2차 면접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면접 스터디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스터디는 수상한 교재로 진행을 했고 개념을 공부해 와서 서로의 연습 문제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1회독 시기에는 교재의 답을 읽고 외우는 것과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에 주력했고 답변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회독을 한 이후에는 실전 상황처럼 서로의 면접 문제를 랜덤으로 지정해서 내주고 핸드폰 카메라와 타임워치를 켜놓고 순번을 정해서 질문하고 인출해보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집의 답을 통째로 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답을 외우다 보면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체득할 수 있게 됩니다. 시중 문제집들의 모번 답안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은 자신의 독특한 답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터디 진행 방법은 처음 개념 공부할 때를 제외하고 실전처럼 타이머를 재면서 하면 좋습니다. 촬영할 수 있으면 촬영하시면 좋고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피드백이 됩니다. 촬영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삼각대를 가지고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다른 사람들의 답 중 좋은 답안들이 있으면 스캔하셔서 적어가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셔도 좋고요. 교육청마다 구상형, 즉답형의 비율이 많이 다른데요. 그렇게 문제를 내와서 문제지를 공유하면서 실제 시험장처럼 풀고 답변을 했습니다. 심층 면접 문제집을 보면 기출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출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문제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출 문제는 꼭 여러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문제 유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 비슷하게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번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예를 들면 시조 2개 주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육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같이 정말 뜬금없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여튼 기출을 보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접해볼수록 실전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책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면은 당연히 좋기는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책을 공부하고 면접을 준비는 하긴 했는데 두 번의 면접을 하면서 답변한 것 중에 시책 관련해서 언급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시책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큰 틀에서 보는 정도로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책 공부는 굵직한 키워드들이 시책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아는 정도에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제동행 프로그램은 희망교실, 지역사회 연기 프로그램은 청진기 프로그램, 그리고 진로 특강은 꿈넘꿈, 이런 식으로 이름을 기억하는 정도로만 공부했고요. 아마 심사를 보시러 오는 분들이 대부분 현직에 계신 분들이실 텐데 현장에 계시다 보면 몇 주 전에 새롭게 리뉴얼된 교육청의 사업들을 모두 알고 면접에 들어오시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공부할 여유가 있으시면 시책을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한다고 마이너스 되는 것도 아니고 시책과 관련지어서 답변을 하면 지역 정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니까요. 면접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시 때는 왼쪽부터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분, 50대로 보이는 남자분 2분, 60대로 보이는 남자분, 4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 이렇게 총 5분이 계셨고요. 표정은 30대 후반 여자분은 계속 웃어준 것으로 기억하고 50대로 보이는 남자분 2분은 무표정이셨고 60대로 보이는 남자분은 채점지만 계속 보고 계셨고 40대로 보이는 여성분은 가끔씩 아이 컨택 해주시고 끄덕거려 주셨습니다. 제일 왼쪽에 계신 여성분이 타임워치를 조작하고 계셨고요. 재임용 때는 제일 왼쪽에 50대로 보이는 남성분이 계셨고 가운데 오른쪽에는 40, 5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 2분 계셔서 총 3분이 계셨습니다. 남성분은 제가 아이 컨택을 해도 끄덕거리지 않으시고 저를 그냥 빤히 쳐다보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오른쪽 여성분은 끄덕거리면서 독려해 주시던 게 기억이 납니다. 가운데 분은 계속 채점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들어가기 전에 면접관이 고개를 든 경우에는 내 답변을 듣고 놀랐을 때이고 면접관이 인상을 찌푸린 것은 몇 시간 동안 계속 앉아있는 게 힘들어서 라고 생각하자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두면 좋은 것이 일단 모든 면접자들이 본인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앞에 앉은 면접관이 표정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정해진 역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도 대놓고 얼굴을 찡그린다던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 말을 절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2번 모두 그렇게 심하게 하시는 분은 없으셨고요. 눈을 빤히 쳐다본다던가 눈을 아예 안 마주치는 정도였습니다. 면접 순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점심 먹기 전에는 예민해져서 점수를 짜게 주고 처음 할 때와 마지막 할 때 점수를 가장 후하게 준다는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또 사실이라고 해도 그 부분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애매한 시간대였지만 이익이라든지 불이익이라든지 크게 체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인사 타이밍은 문을 열고 소리 크게 안 나게 조심스럽게 문을 닫은 다음에 목례를 한번 하고 의자 옆으로 걸어가서 의자 옆에서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라고 밝게 말하면서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끌리는 소리는 나지 않게 앉았고요. 그리고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제가 아래 체크리스트 파일을 주었으니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차림은 최대한 깔끔하게 입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대부분 정장을 입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심층 면접을 대기할 때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오랜 시간 편하게 대기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기입니다. 순번이 늦으면 생각보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풀세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초시 때는 2시쯤에 면접에 들어갔고 재임용 때는 12시쯤에 면접에 들어갔는데 매번 중후반대 순서여서 슬리퍼, 체육복 상태로 있다가 제 차례 전에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근데 굳이 저처럼 유난 떨지 않으셔도 그냥 개인이 오랜 시간 편하게 대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심호흡법이나 이완법을 익혀가셔서 각성 수준을 조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심리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긴장된 상태에서는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폐로만 호흡하는 것을 흉식호흡이라고 하는데 흉식호흡은 교감신경계의 활성화와 함께 나타납니다. 반대로 심호흡을 크게 하면 폐의 부피가 늘어나고 횡격막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은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여 몸과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합니다. 저는 5초 들이쉬고 5초 내쉬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심호흡법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평소 하고 있는 불안이완법을 하셔서
불안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적당한 각성 수준에서 최고의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입니다.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 대기 시간에는 책상 위에 아무것도 꺼내놓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면접 정리 노트 같은 것을 보지 못하는데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대기하면서 기다리는 체감 시간이 엄청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자동차 엔진을 달구듯이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면접 지식,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접장 실전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애매한 경우에는 문제 답안을 모두 채워넣기입니다. 문제를 꼼꼼히 읽고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게 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답변을 할 때는 주어진 시간을 모두 채울 필요는 없지만 주어진 답변의 가지수는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 방안 5가지를 물어봤는데 답변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가지수를 채우지 못하면 점수를 잘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지는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5가지씩 말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합쳐서 5개 말해야 될지 아니면 각각 5개씩 말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됐든 시간이 허락하는 한 무조건 다 말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관점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기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의 가지수가 많을 때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학교를 둘러싼 주체들이 많죠. 예를 들면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사회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들을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교학점제 효과 5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할 때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사회 측면에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학생은 자기가 수업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선택권이 생기기 때문에 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 학부모도 자녀가 받을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도 새로운 수업을 연구해야 되니까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고 학교도 학생들과 교사의 성장과 배움의 터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 역할을 더 넘어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이 성장하면서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약간 지금 급조해서 말한 거기 때문에 근거들이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답변하면 좋겠다 이런 느낌만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팁입니다. 비슷한 답을 한 경우에는 근거를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기입니다. 즉답형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여러 개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수를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같은 답안을 다른 것처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면접 평가자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답안을 집중해서 듣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답을 하게 된다면 근거라도 확실히 다르게 구술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답변을 할 때는 최대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틀을 가지고 답변합니다. 구상형 혹은 즉답형 몇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뭐뭐 하겠습니다 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의 원인이나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첫째, 뭐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 근거, 재주장의 틀을 갖추어서 말해야 됩니다. 주장, 근거, 재주장 사이에 뭐 예시를 든다든지 혹은 발례를 든다든지 하면서 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주장, 근거, 재주장의 구조로 말하는 연습을 해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1-1, 1-2, 1-3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구상형 1번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세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하다가 막히면 잠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치는 것입니다. 즉답형을 하는 도중에 한 번에 5가지 답변을 하기 힘들면 아직 답변을 못한 네 번째, 다섯 번째 방법은 잠시 생각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한 번에 모두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끊어서 말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즉답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정해진 시간 속에서는 선생님들의 템포로 진행하셔야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정말 생각이 안 나면 선배 교사와의 상의하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학생의 이름을 말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
동네 이름을 이름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지인분이 강원도에 응시를 하셨는데 그분에게 들은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연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경우에 철수야, 영희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사부가, 정선아, 평창아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7번째, 본인만의 만능 틀을 만들어서 사용하게입니다. 만능 틀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8번째, 개인정보는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 이름이나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신상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는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면접을 하다 보면 개인 신상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땡땡 대학교를 다닐 때 뭔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신상을 드러낼 수 있는데 계속 주의를 해주셔가지고 신상을 드러내지 않으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번째, 마지막 멘트는 감동을 주는 답변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논리가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저도 마지막 멘트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멘트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오글거리고 이걸 듣는 심사위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차마 공유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같이 스터디했던 분들도 대부분 자신의 의지나 앞으로 교직 포부에 대해서 짧고 굵게 한마디를 준비해 가셨습니다. 본인만의 독특한 마무리 멘트를 생각해 두시다가 꼭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직 심층 면접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궁금한 것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만능 답변이 가능한 만능 틀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수험생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